인체 면역 시스템 고장으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와 물질들이 인체를 공격하며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 그 중에서도 천의 얼굴이라 불리는 희귀 질환, 루푸스가 있습니다. 루푸스는 피부, 관절, 신장, 폐 등 전신에 걸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피부 발진과 관절염, 구강 궤양 등의 소견을 보이는데요. 환자마다 초기 증상과 진행 양상이 달라 빠른 진단 및 처치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완치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한 루푸스의 모든 것.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강종환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류마티스 내과 강종환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파티마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종환입니다. 네. 이전에도 저희가 다양한 질환으로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는데 네. 오늘은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들었습니다. 루푸스 하면은 희귀 질환이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맞습니다.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먼저 루푸스의 어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그 동물원에 가보시면 늑대가 있는 곳에 가시면 그 영어로는 당연히 이제 울프고 자세히 보시면 라틴어 학명으로 LUPUS, 루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 주변에 늑대가 없지만 이제 과거 중세 시대에 유럽에 보면 이제 늑대가 항상 출몰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늑대에 물린 그 상처가 마치 루푸스가 걸린 환자랑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에 물린 것 같은 피부에 상처가 있다 해서 이제 루푸스 환자라고 불렀고 그 앞에 이제 홍반이 붙는 거는 이제 피부의 발진 양상이 이제 홍반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앞에 전신성이 붙는 이유는 단순히 피부에만 침범하는 것이 아닌 소위 말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내부 장기까지 침범하는 전신성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고 부르고 줄여서는 이제 루푸스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루푸스를 검색하면은 이게 뭐 천의 얼굴이다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걸리는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천차만별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루푸스를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의사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전부 다 다른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언급드린 대로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소견은 팔자주름 이내, 그러니까 입 주변에는 침범이 잘 안 되면서 뺨에 홍반성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동반되어서 입안의 궤양, 탈모, 거기서 이제 관절염, 전신 침범을 하게 되면 신장 침범이 대표적인데 온몸의 부종, 특히 하지 부종, 단백뇨, 그리고 발열, 전신 무력감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미드 있죠. 네. 미국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이제 하우스라고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 오. 거기서 보면 의사들이 검진하다가 뭔가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루푸스 아니야? 이걸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그걸 그쵸, 알아들으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루푸스 자막이 나오니까요. 자막이 그래서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좀 애매하고 이게 네. 참 답이 없는 질환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정말 이렇게 증상이 다양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심한 증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건가? 특히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루푸스 환자분이 있으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께서 직접 류마티스 내과를 내원하시는 것이 아닌 네. 다른 진료를 보시고 의료진이 루푸스를 의심해서 전원 또는 전과되어서 진료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증상이 있을 때 루푸스를 바로 의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루푸스의 전형적인 특징적인 증상인 나비 모양의 발진, 2주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전신 무력감, 단백뇨가 특히 가임기 여성, 20대에서 40대 여성이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루푸스에 걸렸던 유명인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좀 여성의 비율이 높아요. 그 셀레나 고메즈라는 가수도 그렇고 오. AOA의 초아도 그렇고 또 고 최진실 배우의 따님인 네, 그 준희 양도 이 루푸스에 걸렸더라고요. 궁금한 게 과장님, 이게 젊은 여성들이 좀 잘 걸리는 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참 루푸스는 의사에게도 환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해야 될 시점에 가장 병이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도 다른 나의 친구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약을 먹을 일이 없는데 나는 병원을 다녀야 되고 약부작용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항상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같은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전 언급드린 대로 루푸스는 보통 20대에서 40대, 저희가 소위 임신이 가능한 나이, 가임기 여성에서 주로 생깁니다. 하지만 10대, 심지어는 10세 미만의 소아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루푸스 환자의 10% 정도에서는 남성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남성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여성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질병 활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야, 진짜 만만하게 뭐 봐서는 안 될 질환들이 많지만 루푸스 또한 그러네요. 네. 그러면 과장님, 국내 발병률은 어느 정도예요? 네, 그 한 국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0명에서 25명 정도의 비율로 생긴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구 경북 인구 약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1000명에서 한 1250명, 대략 한 1500명 가량의 네. 환자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인구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인구가 포함되는 것 같아서 좀 놀랐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희귀병들은 왜 유전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혹시 루푸스도 좀 그런가요?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병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에서 이 병이 있을 때 자녀 세대에게 특정 비율로 생기는 질병을 유전병이라 하는데 루푸스는 우선 유전병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유전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 10배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부모 세대에 질병이 있을 경우 약 10배 정도의 유병률 증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언급드린 대로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그 10배라는 그 비율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생길 확률은 드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루푸스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유전 외에도 루푸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원인인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원인은 없지만 이전 언급드렸던 유전적 경향성 네. 그리고 환경적 요인, 호르몬적인 요인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루푸스가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실 이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네. 그 다음에 루푸스의 좀 특징적인 과도한 자외선 노출, 그 다음에 흡연, 요 네 가지가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루푸스가 90%가 여성분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하면 예전에 과장님이 류마티스 관절염 또 언급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인체가 이제 스스로를 공격하니까 이게 참 사실은 좀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일어나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을 비유할 때 이런 비유를 한 번씩 드립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불을 지핀 방화범이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더라. 와. 너무 이제 무서워요.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일하게 루푸스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전신적인 것이 특징이며 루푸스보다는 조금 더 젊은 여성층에서 생기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루푸스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보채 수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일종의 항체를 돕는 무기 같은 거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 이 루푸스 진단을 할 때 보채 수치가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보채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우선 루푸스의 발병 기전을 생각해 보면 내 몸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인 항원과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 즉 항원 항체 결합이 우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혈액 속에 있는 보채가 결합이 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면역 복합체라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장기 손상이 일어나는 이런 네 가지 단계가 생기게 되는데 혈중 보채 수치가 감소되면은 결국 항원 항체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면역 복합체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 활성도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게 뭐 관절의 손상 그리고 좀 통증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루푸스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가 어떻게 좀 다를까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루푸스의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네.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특징은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자체의 파괴와 변형이 아주 뚜렷하게 생기는 반면에 비교적 루푸스 관절염은 관절에 손상이 오긴 하지만 관절에 심한 변형이나 파괴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루푸스는 좀 종합해 보면 비특이적인 증상이 참 많네요. 그러면 병원에 오면 이게 루푸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전문의와 문진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검사인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에서도 우선 선별적으로 핵 항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내 몸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느냐를 우선 검사하게 되고 그 항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온다면 더 정밀한 항체를 검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장기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 그다음에 신기능 검사, 알부민 검사, 그리고 백혈 감소, 혈소판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며 장기 손상 여부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병행해서 최종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암을 보면 1, 2, 3, 4기 이렇게 병기가 나눠지잖아요. 루푸스도 어떤 증상에 따라서 뭐 경증이다, 중증이다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루푸스는 저희가 1, 2, 3 이렇게 이제 숫자로 정하진 않고 예. 경증, 중간, 그다음에 중증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경증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발진, 탈모, 구강궤양, 관절의 그냥 통증 정도에 이제 국한될 때 경증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강한 약은 쓰진 않고 아주 약한 약 그리고 증상에 맞는 약을 위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침범은 저희가 이제 심장을 둘러싸는 막이라든지 폐를 둘러싸는 막에 생기는 심낭염, 늑막염 그리고 관절염이 통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부종과 손상을 어느 정도 동반하는 관절염 그리고 이제 근육 침범 이제 이런 정도를 중간 정도의 침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증은 심한 신장 침범, 심장, 뇌신경, 척추신경 등을 침범하는 경우 아주 강력한 약제를 사용해서 질병 활성도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리 들어가겠네요. 제가 그 얼핏 듣기로는 강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뭐 강하면 당연히 효과도 좋겠지만 네. 그만큼 부작용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양날의 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보고 일반적으로 만병통치약이면서 동시에 상당한 독한 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루푸스인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사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선 골다공증, 골괴사, 그리고 당뇨병, 백내장, 녹내장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 언급드린 대로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용량
그리고 다른 약제의 병합을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것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외에 또 어떤 치료제를 쓰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나름대로 또 방송 전에 예습한다고 좀 찾아봤는데 뭐 말라리아 약도 쓰고 소염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항말라리아제가 사실은 루푸스뿐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쇼그렌 증후군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약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우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항말라리아제로 부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말라리아 치료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네. 저희 류마티스 영역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류마티스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관절염이나 늑막염, 심낭염 정도일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그리고 중증의 루푸스인 경우에는 저희가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 강한 약제, 즉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 나를 공격하는 면역 체계의 조절을 통해서 질병 활성도를 억제하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제 중에 소염제가 있는데 소염제는 신장에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루푸스 환자들이 신장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소염제를 써도 괜찮을까요? 소염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이제 제약을 두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언급드린 대로 관절염, 심낭염, 늑막염에 국한되었을 경우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신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루푸스의 표적 치료제도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표적 치료제 하면 이제 오. 과장님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 표적을 정해서 그 특정 부분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치료와는 이제 달라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의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조절제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약제입니다. 만약에 스테로이드와 면역 조절제가 융단 폭격 같은 공격이라면 표적 치료제는 이제 스나이퍼 와. 오호. 네, 그런 치료제가 되는데 상당한 이제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보험 기준이 조금 까다롭고 그다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이 좀 어떤 기준에 만족해야지 되는 경우라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소수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도 이제 방법이긴 방법인데 앞에서 말한 환경적 요인을 좀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에서 이제 햇빛을 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죠? 야외 자외선 네, 맞습니다. 보는 거. 그럼 이거를 이제 햇빛을 아예 이렇게 못 보게 뭐 선크림을 많이 바른다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루푸스 발병 기전에서 자외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크림 적용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SPF 지표가 15 이상만 되면 충분합니다. 한번 바르실 때 엄지 손톱 정도의 용량을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적절히 발라주시면 되며 야외 노출 시 긴팔 또 양산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흡연도 상당히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금연 및 간접 흡연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뭐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또한 당연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루푸스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은 힘들 것 같습니다. 평생 갖고 가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또 치료해야 하는 병이겠죠.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과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의사 입에서 완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정상적인 삶, 고통이 없는 삶을 나아가시기 위해서 저희 류마티스 전문의들이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이제 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비유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치료 진단과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규칙적인 치료를 통해서 요즘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네. 저도 길 모를 때 믿고 잘 따라가면은 또 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루푸스가 이제 뭐 면역 조절제를 쓰기도 하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감염에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뭐 폐렴 주사를 맞는다든지 독감 주사를 미리 맞으면 어때요? 아주 중요하십니다. 저희 환자분들께서는 면역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폐렴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루푸스가 이제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병이라고 한다면 또 치료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진단 받으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많던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희 이제 내비게이션과 함께 충분히 정상적인 삶 그리고 고통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질병 활성도가 너무 센 분이라든지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환자분들이 다 잘 치료가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이제 과거에 저희가 받아들이던 루푸스의 두려움보다는 요즘에는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루푸스가 20, 30대 젊은 여성 환자들에게 많잖아요. 또 이때가 가임기다 보니까 임신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임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임신하고 나서 약은 어떻게 복용하게 되나요? 우선 임신이 루푸스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담당하는 주치의와 충분한 면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루푸스 환자분들은 질병 활성도만 조절이 된다면 임신과 출산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 활성도가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 때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이라는 과정 자체가 루푸스를 악화시킨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 전에 가족과 함께 그 주치의와 면밀한 면담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와중에는 주기적인 산부인과적 검사뿐만 아니고 저희 루푸스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 여부에 따라서 약제 복용에 대한 처방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신 전에 잘 상담을 받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과장님, 루푸스 환자들이 관절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관절에 좀 좋은 약간 온찜질 같은 걸 하는 것도 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관절염과 동일한 패턴으로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심한 관절염 때는 뭐 냉찜질 그리고 파스 등을 이제 적용하시면 되고 경구약으로는 스테로이드제, 진통소염제 등을 저희가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꾸준한 운동 그리고 손발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적절한 휴식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루푸스 약을 먹으면서 다른 영양제도 챙겨 먹어도 돼요? 왜냐면 아까 또 햇빛 보면 안 된다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뭐 비타민 D는 좀 잘 챙겨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루푸스가 자외선에 또 취약하기 때문에 햇빛 노출이 많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저희 루푸스 환자분들의 대다수가 40세가 넘어가면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비타민 D를 의료진이 처방하는 경우도 상당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비타민 D 섭취, 칼슘 섭취, 그리고 비타민 B 섭취 등이 치료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천의 얼굴,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진단을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클 것 같습니다. 저희 외래에서 루푸스라는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요즘의 의료 기술로 보면 완치란 말씀까지 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내 옆에 내 친구와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단지 조금 귀찮을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면 완치의 길에 점점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루푸스가 좀 병이 호전되었다가 또 편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악화되기도 하고 또 치료 시기도 길어지다 보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는 참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쵸. 그래도 혼자 감내하기는 힘들지만 함께면 또 이겨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환자분의 이제 가족 같은 이런 주변의 정서적인 지지도 치료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의 힘을 믿고 잘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류마티스 내과 강종원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